덴마크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저걸 왜 뜯지? 저거는 독초인데?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부께서는 웃음이 나오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걸 못 먹다니, 나약한 덴마크인들 같으니. 고사리는 해외에서는 빨간 버섯 같은 이미지예요. 먹으면 죽는 버섯. 그런데 우리는 고사리를 어떻게 먹습니까? 먼저 삶아요. 그 다음에 바짝 말리죠. 다시 물에 불려서 먹어요. 제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과정을 굳이 그 고사리 칼로리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를 먹기 위해서 그 불편한 과정을 다 감수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의 탄생을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여러분 나물 많이 좋아하시죠? 한국인은 나물을 먹지 않을 수가 없죠. 나물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비빔밥을 먹는 한 나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 나물들은 의외로 태반이 해외에선 독초예요. 그 독초인 이유는 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트에서 진열이 금지된다든지 세관에서 통과가 안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는 세관에서 고사리가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아니, 고사리 맛있는데 맛있는 게 통과가 안 되다니 이상하단 말이에요. 나물이란 뭘까요? 한국인들은 나물, 채소, 김치를 다 따로 부르죠. 나물은 100%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주로 사람이 직접 키우는 전문 작물이 아닌 걸 음식으로 만든 식물성 재료를 나물이라고 불러요. 물론 뭐 콩나물, 시금치나물 이런 건 사람의 손을 거쳐서 자라는 거지만 대체로는 농사 지은 게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채집할 때 그거를 나물이라고 부르죠. 그 독성이 있고 유해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출 금지 목록에 올라 있는 거죠. 식중독을 유발한다든지 인간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든지 그런 건 많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금지하는 나라도 당연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여러분 나물을 먹을 때 다 데친 나물을 우리는 무쳐서 먹어요. 소금물에 데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양념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서 먹습니다. 그 소금물에 데친다라고 하는 것은 독을 없애는 제독 과정을 거친다는 뜻이에요. 굳이 독이 있는 걸 먹는 거죠. 굉장히 불편하게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나물이든 처음 먹기 시작했을 때는 다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한 거죠. 굉장히 특이하죠. 대표적으로 고사리가 외국에서 독초인데요. 덴마크에는 고사리가 그냥 길거리에 막 자라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탈북하신 분들 중에 가장 북한에서 고위 관료였던 분이 태용호라는 분인데, 이분은 국회의원도 하시고 지금 차관급 관료시죠. 이분이 북한 외교관 신분으로 덴마크에 가 있을 때 덴마크는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고사리가 지천으로 널려 있으니까 그 고사리 캐다가 고사리 나물을 해먹고, 그 다음에 부둣가에 가면은 연어, 생선을 잡아서 공장으로 보내는데 다 머리를 자른다는 거예요. 그 머리 달라 그러면 공짜로 주고, 도축장에 가가지고 그 돼지 발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발만 잘라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맨날 생선 머리로 찜 해먹고 족발 해먹고 고사리 나물 무쳐 먹고 그 고사리로 잡채 해먹고 해서 덴마크는 천국이었다. 덴마크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저걸 왜 뜯지? 저거는 독초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말리더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부께서는 웃음이 나오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걸 못 먹다니, 나약한 덴마크인들 같으니. 바이킹이 후손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랬던 거죠. 고사리는 해외에서는 빨간 버섯 같은 이미지예요. 먹으면 죽는 버섯. 그런데 우리는 고사리를 어떻게 먹습니까? 먼저 삶아요. 그 다음에 바짝 말리죠. 다시 물에 불려서 먹어요. 제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과정을 굳이 그 고사리 칼로리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를 먹기 위해서 그 불편한 과정을 다 감수하는 거거든요. 자, 두릅. 두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물 중에 하나인데요. 두릅은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어린 순만 봄에 채취해서 데쳐서 먹는 걸로 그 독을 없앱니다. 곤드레 나물. 곤드레 나물은요, 목을 따갑게 해요. 목을 붓게 만듭니다. 그래서 삶은 후에 말렸다가 다시 불려서 먹어요. 민들레는 독초까지는 아니지만 위산을 과다 분비시키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외국에서 안 먹어요. 우리는 그것도 먹습니다. 온나무는 말할 것도 없죠. 오딱 같은 거 여러분 잘못 드시면 완전 온몸에 그 강력한 알러지를 유발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독한 게 뭐냐면, 내가 옷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인데 굳이 오딱, 오돌이 이걸 먹기 위해서,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먹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먹어요. 그냥 안 먹으면 될걸. 우리 참 독종입니다. 그리고 참나물, 방풍나물, 사람마다 복불복이지만 알러지가 있고요. 달의순, 여로, 동이나물, 당귀, 삭간나물, 원추리, 박새, 자리공. 특히 이 중에서 자리공이 진짜 악독한 나물인데 다 독성을 띠고 있어요. 자리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독종인 게 물에 3번을 데쳐요. 독을 빼려고. 그래서 그거를 무쳐 먹어요.
그리고 한국의 나물 중에 머위 같은 경우는 간에 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금지 약물 정도로 외국에서 취급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고깃집에서 자주 나오는 우리 명이나물 있죠. 원래는 산마늘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독초입니다. 그 장아찌 형태로 우리가 절여서 먹는 이유가 바로 쌈채소로 안 먹잖아요. 그 이유가 그 독을 빼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쑥도 임산부를 유산시킬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외국에서 안 먹지만 우리는 다 쪄가지고 쑥떡, 도다리 쑥국 이러면서 아우 향긋해 하면서 굉장히 맛있게 먹죠. 그리고 독이 없는 것들도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곰취. 곰취 같은 경우는 독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나뭇잎 이파리 가장자리에 톱니처럼 가시가 다다다다 나 있어요. 그래서 생으로 먹으면 입안이 다 헐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부드럽게 또 역시 소금물에 데쳐서 무쳐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꼭 독이 없다고 해도 외국에서 안 먹는 거 되게 많이 먹죠. 연잎, 호박잎, 깻잎, 고추잎, 시래기, 그 다음에 국물 낼 때 팥뿌리, 양파뿌리, 양파 껍질까지도 우리는 사용해요. 팥뿌리, 양파뿌리, 양파 껍질까지도 국물을 내거나 아니면 그 고기 삶아 먹을 때, 우리 수육 먹을 때 그 잡내 뺀다고 거기에도 알차게 씁니다. 그리고 고구마 알맹이만 먹는 게 아니라 고구마 줄기도 먹어요. 그러니까 토란만 먹는 게 아니라 토란대도 먹어요. 그리고 해조류로 넘어가면 한국인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30종류의 해조류를 먹습니다. 많이 먹어요. 다시마, 김, 파래, 그런 거 많이 먹죠. 감태, 우뭇가사리, 꼬시래기 이런 거 다 합치면 30종류를 우리가 먹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뭄이 들었을 때 조선시대에 또 일제강점기에 촉은 목피라고 해가지고 나무 껍질과 풀뿌리까지 먹죠. 이 나무 껍질은 소나무의 껍질인데요. 소나무의 껍질을 벗기게 되면 안에 얇은 속막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긁거나 비닐처럼 얇게 벗겨서 그걸 음식을 또 해먹죠. 풀뿌리도 많이 먹습니다. 뭐 그냥 풀뿌리도 먹지만 민들레, 더덕, 도라지, 칡, 돼지감자 등등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어왔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잡담을 하자면 좀 인공적인 느낌이 나는 사람이 마치 키운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나는 부드러운 나물은 참기름과 간장 조합, 그리고 이건 너무 야생적이야, 굉장히 자연적이야, 시골 밥상에 올라올 것 같아, 그런 거칠고 야생적인 느낌의 나물은 된장과 들기름 조합으로 한번 무쳐보세요. 저는 항상 그 조합에 따라서 저는 나물을 무쳐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나물이라고 하면 다 봄나물, 나물은 봄나물이지. 그래서 봄을 우리는 나물 먹는 계절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한반도의 척박함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농경 문명 국가 중에서 전통적으로 노동 대비 소출이 가장 적었어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1기작 2모작을 한다 그래요. 기작은 뭐냐면 같은 작물을 한 해에 2번 생산할 수 있으면 2기작이에요. 3번은 3기작. 쌀농사 같은 경우는 2기작, 3기작을 기본으로 해요. 우리는 딱 1기작이죠. 사실 1기작이 안 되죠. 0.8기작 정도로 봐야죠. 정기적으로 가뭄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2모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쌀농사를 다 짓고 쌀을 수확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보리를 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1기작, 2모작이다. 그래서 보리고개란 건 뭐냐면 보리가 6월에 수확이 되는데요. 보리가 수확될 때까지 버티는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로는 맹령이라고 했어요. 보릿고개.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는 조선시대는 춘궁기라 그랬어요. 자, 쌀을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해서 그걸 겨울 내내 먹어요. 봄에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보리가 여물지 않았어요. 보리는 6월 달에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5월, 그 다음에 보리를 수확하게 되는 6월 중순 정도까지 지방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달 정도를 굶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선시대는 춘궁기라고 했는데 일제강점기에는 춘궁기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그 보리가 수확되는 그 고개까지 힘들게 넘어간다라 그래서 보릿고개예요. 맹령기라는 말은 조선시대부터 있었지만 서민들이 전국적으로 그 말을 유행어처럼 쓰게 된 건 일제강점기예요. 쌀이 수탈됐기 때문에 그 춘궁기가 길어진 거예요. 쌀이 부족해져서. 보릿고개란보다 일제강점기에 늘어난 춘궁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척박한지 우리나라에 기우제 있었던 거 다 아시죠? 하늘이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러다가는 우리 내년에 다 굶어 죽습니다. 이게 기우제인데 다른 나라에도 기우제는 다 있죠. 농경문명권은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설제가 있었어요. 제발 눈이 오게 해달라고 비는 기설제가 있었어요. 이 왕이 제사를 지내는 거죠. 자, 눈이 내려줘야 그 눈이 봄이 됐을 때 녹아서 땅을 적셔서 보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오면 보리가 여물 때까지 버티는 건데 그 보리가 안 여문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설제마저 지내야 하는 굉장히 특이할 정도로 척박했던 농경 국가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는 전통적으로 겨울을 나면 쌀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쌀이 남아도는 더 풍요로운, 더 따뜻한 이기작이 되는 다른 쌀농사 문화권과 다른 식습관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단지 간신히 살아남는데 성공하는 게 한반도 주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리는 6월이 되어야 여무는데 이 쌀이 언제 떨어지냐? 3월에 떨어질 수도 있고 4월에 떨어질 수도 있고 작년에 풍년이어서 5, 6월에 떨어지면 그래서 풍년이 좋은 거죠. 그럼 춘근기가 없는 거죠. 근데 언제 떨어져도 풍년이 아닌 한, 풍년 다음해가 아닌 한 떨어지게 돼 있어요. 5월이 배고픔의 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 땅에서 식물이 올라오고 나무에서 순이 솟아오르면 그게 뭐가 됐던지 먹는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식물의 독성은 그리고 자라면서 여름 정도가 되면 더 강해져요. 원래 독이 있는 동물도 성체가 될수록 더 독성이 강해지잖아요. 독이 있는 나물도 두릅 같은 나물은 봄에 새순을 따먹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겹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봄나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못 먹는 식물을 마침 봄에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기가, 식물의 주기가 우리의 농사 주기, 춘근기와 겹치기 때문에 한국의 나물 문화는 봄나물인 거예요. 제가 한국인의 탄생에서 한국인의 먹고 사니즘과 싸움법, 어떻게 우리는 중국에 대항해서 싸워서 살아남았는가, 이 두 가지를 봐야지 한국인의 탄생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전국에 산성은 다 답사를 했거든요. 다 답사를 해요. 근데 우리의 먹고 사는 문화도 같이 봐야 되니까 전국의 산성을 다 답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백반집을 그렇게 다니면서 나물 정식, 젓갈 정식 이런 걸 맨날 먹고 다녔어요. 식물은 원래 대부분 독성을 띠게 돼 있어요. 인간이 먹는 채소는 원종을 따지면 몇 가지가 안 돼요. 양배추, 적재, 콜리플라워, 콜라비, 브로콜리, 그 다음에 케일, 꽃, 양배추, 순무 다 브라시아 올라케이아라는 식물이 원종이에요. 얘네를 인간이 개량하면서 형태와 모양과 맛을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포함해서 무, 배추, 얼갈이, 알타리, 갓김치 할 때 겨자, 그 다음에 고추냉이, 청경채 다 배축과 식물이에요. 다른 말로는 십자화과라고 하죠. 그리고 시금치 근대가 들어가 있는 비름과, 상추, 오메인, 쑥갓 들어가 있는 국화과, 오이, 호박, 박과, 미나리과. 미나리과는 당연히 미나리가 들어가 있고요. 당근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 마늘, 파, 부추 들어가 있는 백합과, 고추, 가지, 토마토, 감자 들어가 있는 가지과. 이 가지과, 미나리과, 백합과, 국화과, 비름과, 배축과 바깥의 채소는 없어요. 99%다 얘네들입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은 원래 몇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몇 가지를 개량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형태로 만든 게 지금 인류 99% 인류가 먹는 99%의 채소예요. 그런데 한식은 너무나 특이한 거죠. 너무나 특이하게도 제독 과정까지 거치고서라도 먹을 수 있는 전부를 우리는 채소에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의 식단에. 그래서 농경과 재배만으로는 우리는 굶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생겨난 창의성이지만 한식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죠. 창의성 자체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창의성 자체는. 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해야만 했던 창의성이라도 그것이 창의성이 아닌 건 아닌 거기 때문에 창의성 자체가 우리가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인은 어떻게 이런 것까지 먹죠? 세계인이 놀랐다. 한국인의 창의성. 그럼 역사적 배경 없이 그냥 국뽕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뽕을 하더라도 우리는 왜 봄나물을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나 라고 하는 우리가 토대를까지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인문학이 되는 거죠. 국뽕을 하더라도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김치 가지고 우리 국뽕 많이 하는데 왜 한국인만 김치처럼 특이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 자, 봄나물은 기본적으로 봄에 춘근기를 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죠. 김치는 본질적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개발된 음식이에요. 그래서 김장철은 늦가을이거나 초겨울인 거죠.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래서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만 딱 좋은 거예요. 가을에 짧은 휴식기만 살만한 거죠. 겨울도 버티는 것도 거고 봄도 버티는 거고요. 여름도 그 극한의 노동을 버텨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 그 아버지한테 전통 농경사회의 주기가 어땠는지 물어보면 극악해요. 모내기를 할 때 그 물이 그늘이 없잖아요. 한여름에 그 물이 70도까지 올라간대요. 논물이. 거기서 일하다가 사람이 앞으로 꼬꾸라진대요. 그럼 일사병으로 다음날 100% 죽는데요. 사람이 앞으로 푹 꼬꾸라지면 분명히 그 사람은 죽을 텐데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이 안 되니까 그 농사 주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쓰러지고 울면서 모내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다 사람들이 다 골병이 들어가지고 여름에 잘 때 다 끙끙 앓으면서 잔대요. 그리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농사 짓고. 그래서 한 마을에서 남자 한 3명씩은 여름마다 죽는데요. 일사병으로. 한반도의 겨울은 추위도 추위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척박해요. 여러분, 야생동물들이 겨울잠을 잘 때 추워서 자는 게 아닙니다. 먹이가 없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반도의 겨울을 하얀 사막이라고 부르거든요. 정말이지 먹을 게 없어요. 봄나물 없잖아요. 우리나라 겨울에 눈 안 내리면 산이 얼마나 야박하게 생겼습니까? 정말 앙상하고 황량하거든요. 자, 그러면 가을에 곡식을 수확을 했어요.
곡식만 먹으면 병 걸려요. 탄수화물만 먹으면 손톱 빠지고 이빨 흔들리고 피부병 걸리고 어디 조금만 다쳐도 상처가 아물지 않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다른 좋은 영양분이 들어와줘야 돼요. 칼로리만으로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유산균, 무기질 같은 것을 신선한 상태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척박해서 뭘로 공급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을 때 우리 민족은 결국 발효식품을 동물성이 아니라 식물성 발효 저장식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만 김치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영양가가 적은 식물이지만 배추, 알타리, 무 이런 거지만 이 식물이 발효를 거치면서 이러한 좋은 성분들, 유산균이나 무기질이나 비타민 같은 좋은 성분들이 생기면서 이 성분들이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유산균 자체가 그 자체가 몸에도 좋지만 그 자체가 단백질을 생성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먹거리가 돼주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 구조가 변화하면서 뭐가 생깁니까?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로 감칠맛도 생기는 거죠. 김치랑 기본적으로 겨울을 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은 식물성 저장식품이 다 염장이잖아요. 식초나 소금에 절여서 다 피클 형태란 말이에요. 독일의 사워크라우트, 그 다음에 그냥 뭐 오이 피클, 중국이 파오차이는 원래 김치는 우리 거였다라고 우기는 그 파오차이도 염장 피클이에요. 피클과 김치의 차이는 뭘까요? 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김치는 동적인 거예요. 김치는 살아있어요. 김치는 여러분 겉절이를 담가서 겉절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약간 덜 익은 김치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다음에 잘 익은 단계가 있고 김치가 씌어지는 신김치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 묵은지가 되죠. 김치는 변해요. 피클은 유통기한이 사실상 없어요. 죽여서 고정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김치는 힘들어요. 김치 담그는 게 힘들어요. 담그기도 힘들지만 보관도 힘들죠. 장독대가 필요하고요. 그 장독대를 또 이제 삽으로 땅을 파서 적당히 묻어야 되고요. 이북지방 같은 경우, 추운 지방 같은 경우는 김치 우물만 따로 만들어야 되고요. 김치는 엄청나게 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왜 피클 형태를 포기하고 손쉬운 형태를 포기하고 굳이 김치를 만드는 이유는 조금의 영양분이라도 더 살려서 섭취하기 위해서예요. 그만큼 우리는 척박했다. 김치는 피클처럼 성분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생명력을, 몸에 좋은 것들을 그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거예요. 죽여서 고정하는 게 아니라 연장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피클은 정적인 것, 김치는 움직이는 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김치도 그렇고 봄나물도 그렇고 한국의 사계절, 한반도의 자연환경, 그리고 한반도의 쌀에서 보리로 이어지는 농사 주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식품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김치는 중국 거라고 정말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뜬금없는 이야기인 거죠. 전혀 다른 음식이죠. 피클이 만들기 쉽죠. 근데 굳이 더 많은 노동과 창의성을 발휘해서 김치를 만들어야 했던 거죠. 피클은 영양소가 사실은 되게 적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산균을 먹기 위해서겠죠. 유산균. 우리는 스스로 발효의 민족이라고 프라이드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발효식품 자체는 웬만한 나라에 다 있어요. 김치는 정말 너무나 유니크한 식품이지만 발효 자체가 우리 민족의 뭐 특허 발명품이 아니에요. 한국의 저장식품은 발효법이나 저장법에 대단한 차이를 가지지 않아요. 외국에 비해서. 종류에 있어서 특이점을 지니는 거예요. 무엇이든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다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야 봄, 여름 그리고 여름의 노동을 위해서 준비해놔야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류 숫자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김치 한국 사람들 아보카도, 딸기로도 김치를 만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김치의 숫자는 김치로 담글 수 있는 식물 전부예요. 그런데 곱하기 2, 빨간색 백김치, 빨간 김치로 나눠지잖아요. 거기다가 동물성이랑 또 결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오이소박인데 안에 굴 들어간 경우 있죠. 그런 식으로 또 개성의 보쌈김치 같은 경우는 안에 소고기도 넣을 수 있고 낙지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물성과 동물성의 조합까지 따지면 무한대죠. 그리고 동물성 김치를 우리가 식혜라고 하는데 마시는 식혜 말고요. 아이자를 써서 식혜라고 하는데 어리굴젓, 가자미, 도다리, 대구, 노가리, 광어, 멸치, 도루묵 등등으로 식혜를 만들어 세는 게 무임이에요. 우리나라 젓갈도 세는 게 무임이에요. 일본에 있는 모든 명란젓의 고향은 그 일본에서 멘타이코라고 하거든요. 그 고향은 부산 자갈치 시장이에요. 일본 사람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배워서 일본에 가서 전국적으로 멘타이코 먹는 법을 보급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젓갈은 몇 종류가 있는데요. 다양색이에요. 이게 한국에서 건너간 거기 때문에 명란젓만 빨간색인 거예요. 일본에서도. 그런데 우리나라 젓갈 종류 몇 종류일 것 같으세요? 그냥 네이버에만 치셔도 여러분 한 300가지 바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명란젓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전부를 어떤 형태로든 먹을 수 있는 전부를 먹을 수 있는 형태 전부로 우리는 가공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한국만의 특징은
저장식품의 종류와 형태가 거의 무한대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인피니트다. 우리는 그 종류에 있다. 그 김치도 굉장히 창의적인 식품이죠. 한국 사람들의 음식에 진짜 창의적이에요. 한식은 창의적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창의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백열성명까지 같이 해야지 우리가 유치한 국뽕을 피하고 진짜 국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꼭 뭐 저장식품 김치 우리 품어 먹습니까? 소고기를 예로 들면 우리 국물 종류만 해도 갈비탕, 꼬리곰탕, 소머리국밥, 우족탕, 무릎의 연골까지, 이 무릎 연골의 콜라겐까지 버릴 수 없어서 도가니탕, 또 곰탕, 설렁탕, 사골, 소를 우려낸 국물을 차게 식히면 냉면 육수, 소의 가죽과 살 사이의 부위까지 그 진피층까지 도려내서 수구레라고 이름 붙여서 볶아 먹고 탕으로 끓여 먹고, 어제 저도 먹었습니다. 수구레 술안주로 먹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소 도축법이 유럽식이 있고 미국식이 있고 그런 표준이 있어요. 그 전통적인 한국의 도축법이 있는데 한국의 도축법이 가장 복잡해요. 그리고 가장 뒷고기를 덜 남겨요. 그리고 가장 한국의 도축법으로 도축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부위와 부위에 딸린 이름이 나와요. 그만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먹었다. 그래서 소를 우리나라의 말로 소를 진짜 하나도 남겨보시 꼬리까지 다 먹는다라 그랬는데 그건 좀 과장이고요. 눈알 빼고 다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예를 들면 도가니탕에 밥을 말아서 먹으면서 거기에 김치를 올려 먹는다 라고 하면 그것은 도가니탕에 김치 먹으니까 맛있다가 아니라 그 풍경 자체가 바로 우리 선조들의 생존 투쟁의 역사를 먹는 것이다. 그래서 한식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식 백반이나 가정식 한상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밥이 있고 옆에 뭐 미역국이나 시래기국이 있고 말린 생선을, 방건조 생선을 막 이제 엄마가 구워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추김치 하나 있고 뭐 갓김치 같은 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나물 반찬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구성은 이 한식의 특이한 형태와 맛, 이걸 봤을 때 서양인들은 와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이야 이러지만, 그리고 와 한국은 비건의 천국, 우리나라 비건 천국 맞아요. 비건들이 가장 맛있어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비건 맛집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칭송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입맛은 굶어 죽을 가능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았던 우리 선조들이 기어이 살아났는데 성공한 결과 남은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평범한 한식의 한 상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뭐 나물 드시고 김치 드시고 하면서 우리 조상님들 생각 한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이들 하셨어요. 예, 저는 한국인의 탄생을 쓴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